울산 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3월 30일 울산 의료원 입지와 진료권 분석,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먼저 울산의 의료 현실이 어떤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30일 울산 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울산 시민이 그토록 원하는 울산 의료원 설립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용역에 따르면은 울산 공공의료 병상 비중은 0.9%로 서울 10.7%, 부산 6.0%, 대구 10.1%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비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상수로 따진다면은 울산 내 총 14,280병상 중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은 130병상에 불과한 건데요. 특히 중환자실 병상과 같은 필수 의료와 감염병 대응에 취약함을 나타냈습니다. 울산시 전체 중환자실 병상 중에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울산이 0%라고 합니다. 즉 공공의료기관의 중환자실 병상은 하나도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또한 울산은 중환자 및 격리병상, 수술실, 특수의료장비 자원도 공급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네, 울산 인구 10만 명당 병상은 133병상으로 전체적인 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환자실은 13.9개로 대도시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울산 외에 광역 대도시들은 인구 10만 명당 20병상 이상이 공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울산이 중환자실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수술실과 특수의료 장비도 대도시 중에서는 가장 적은 편입니다. 네, 상당히 열악한 수준인데요. 지난해 말 송철호 시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에서 울산 공공의료원 건립을 공식 건의를 했습니다. 울산 공공의료원 건립이 이렇게 본격 추진되기까지 과정들은 좀 어땠나요? 네, 울산시가 공공의료원 건립 요구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까지 과정을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울산 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울산시는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울산 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이미 건립이 확정된 상황이었고, 또 한간에는 그 남구에 제2울산대 병원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제2울산대 병원이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급 정도로 아주 부산, 울산과 경남을 통틀어서 가장 큰 규모로 건립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좀 들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7월 오현천 울산대학교 총장이 제2대학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는데요. 단 여기에는 울산대 의과대학 정원이 확충된다면 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정부에서 울산대 의대 정원을 늘려주면은 제2울산대 병원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현천 총장은 송철호 시장과도 만나서 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구축 업무 협약에도 사인을 했습니다. 또한 유니스트도 스마트 헬스케어 대학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충원되는 울산대 의대 정원 중에서 일부를 이제 연구의사로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도 공단 나름대로 2024년 준공 예정인 산재 전문 공공병원의 전문 의료 인력의 일부를 울산대 의대에서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약간의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의료원 설립을 주장하고 있었던 울산건강연대는 공공병원이 필요한 울산에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가 왜 나오냐 라며 울산시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당시 그 해당 부서를 찾아가서 울산의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되는데 왜 바이오 헬스를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했더니
해당 부서 공무원은 울산대 의대 정원 확충의 명분을 위해서는 바이오헬스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즉 바이오헬스가 빠지면은 울산이 의대 정원 확충하기가 어렵다고 해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 이 말은 울산시가 건강연대가 그동안 요구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나게 됐고, 이 때문에 울산시도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네. 그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울산대 제2병원 건립도 이제 그 좌우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정작 시민들을 위한 병원이냐라는 것인데, 현재 기준으로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이미 건립이 확실시됐고요. 울산 의료원 설립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당에 제2울산대 병원 건립이 이게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울산이 산재 전문 공공병원과 제2울산대 병원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양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충을 반대한다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충 철회를 하지 않으면은 진료를 거부한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큰 질타를 받았는데요. 결국 정부는 의대 정원 확충을 코로나19 상황의 안정화 이후로 유보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제2울산대 병원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에 따른 전략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계획이 멈춘 것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울산시도 이제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산의 서부산 의료원과 대전 의료원이 이미 예산 타당성 면제를 받았고, 울산과 비슷한 광주도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도 이번 기회에, 즉 올해가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2월 송철호 시장은 울산 의료원 설립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3월부터 울산 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현재까지 5개 구군 총 11곳의 공공의료원 후보지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제2울산대병원이 유보된 상황에서 그 울산시가 울산의료원 설립에 시동을 건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착수보고회 때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나요? 네. 제가 이제 울산 의료원 설립 착수 보고회를 이제 한다길래 직접 현장을 가봤는데요. 사안이 좀 중요한지라 이제 기자들도 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울산시 측에서 취재를 갑자기 허용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용역업체랑 사전에 협의가 안 돼 있었고, 또 해당 용역업체가 이 용역을 울산만 하는 게 아니고 타지방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당시 이제 취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 기자들이 좀 반발을 했습니다. 결국 기자들은 전부 퇴장을 했고요. 나중에 울산시에서 자료를 보내줬는데 그 안에 내용들은 울산 의료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미 그 내용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었고, 실제 제가 받은 자료에는 따로 이렇게 건질 만한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울산시가 울산 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언론이나 또 시민단체에 좀 굉장히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간 보고회를 할 때는 울산시가 언론이나 이런 시민사회에 얼마나 협조하고 내용을 공개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울산 의료 체계가 조금이라도 더 시민들에게 맞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울산시가 좀 더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기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 전후로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부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김선유 기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이제 집계한 결과 3,079명으로 2018년 사망자가 4,000명대 이하로 내려온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2018년 정부가 국민 생명 지키기 추진단을 출범해 관련 부처 모두가 교통안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17년 대비 2020년에는 보행 사망자가 무려 582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 50%씩 감소했고 차량의 평균 통행 속도와 과속 비율도 각각 6.7%, 18.6%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그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0%나 이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정부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경찰청은 앞으로도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2,000명대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교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교통안전 지표를 개발함과 동시에 우수시책 등을 시도경찰청과 공유하는 등 전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우선 개정하고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을 통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 범위, 그러니까 학교 출입문 반경 300m 밖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 카펫 설치를 확대하고 보호구역 정비 성공 모델 마련을 위해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 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도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과 안전우선 문화 정착 및 화물차,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20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 계도를 거쳐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행자 안전 우선이 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울산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죠. 네. 울산시는 지난 3월 24일 교통안전 분야의 종합적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4차 울산광역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을 재평가해 더욱 발전시키고 민식이법, 안전속도 5030,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가 발굴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운전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관내 347개 어린이 보호구역 중 통학 보행량이 많은 초등학교 84개소를 우선으로 130대를 설치했습니다. 올해에는 대상 지점을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로까지 확대해 84개소에 124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 울산시는 4월 1일부터 보행자의 안전 횡단보도 이용과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바닥 신호등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울산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협의를 거쳐 총 16개소의 교차로에 스마트 바닥 신호등 설치를 지난 3월 23일 완료한 상황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위기탈출 안전정거장을 자체 개발해 올해 안에 초등학교 111개 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기탈출 안전정거장은 계절별로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응급처치 등 7개 대분류 20개 분야 안전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QR코드 방식으로 제작돼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초등학교 122개 교 중 11개 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고 올해에는 나머지 111개 교에 모두 보급해 학생들로 하여금 안전수칙 이해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네, 김선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가 브리핑, 오늘은 남구의 류왕도 의원과 함께 남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호동, 옥동, 신정 3동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3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이제 위치가 와와공원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 4년간이며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2개소, 스타트업 창의사고, 와와 커뮤니티 하우스, 골목정원, 공공임대주택, 임대형 기숙사, 집수리 지원사업, 주민역량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0억입니다.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50억, 구비가 50억입니다. 옥동 도시재생 누질 사업은 구울주군청 일원으로 2019년부터 2024년 6년간으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울림센터 공영주차장 193면, 그린로드 조성 750m, 집수리 지원, 안전마을 만들기, 그리고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국비 50억, 시비 25억, 구비 25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 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팔등로 주변으로 2020년도부터 2023년 4년간으로 어울림 드림센터, 어울림 나눔센터, 어울림 상생센터, 지역아동센터, 행복쉼터, 집수리 지원사업,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사업비는 210억 원으로 국비 100억, 시비 70억, 구비 40억 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와와공원하고 그다음에 옛 울주군청사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재생될지 좀 기대가 이제 큽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핵심은 도시재생의 컨셉을 잡고 기획을 할 때부터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좀 어떻습니까? 주민들 참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센터에 있는 동자생센터 회원들과 그다음에 그 관련되는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완료가 된다면 그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남구청장 재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석경 후보, 국민의힘 서동욱 후보, 진보당 김진석 후보가 막바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선거 막바지 어떤 쟁점들이 부딪히고 있나요? 네. 선거 막판에 지금 야암 근린공원 부지와 장생법 고래 생태체험관에 대해 공약사항
서로 이제 얘기하고 계신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경 후보는 야암 근린 공원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난개발 방지에 효과적이며 공공임대주택을 남구에 제공할 수 있으며 70% 녹지 비율 조건으로 LH 방안이 최선으로 생각이 되며 차단 녹지 기능이 지금보다 더욱더 잘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동호 후보는 본래의 목적인 공해 차단 기능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녹지 비율 70%보다 공해 차단 목적 달성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지석 후보는 야암 근린 공원을 시민의 숲으로 조성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울산시와 LH가 추진 중인 민간 임대 개발 계획을 철회해야 하며 공원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3천억으로 추정되는 부지 매입비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장생포 고래 생태체험관은 김석경 후보는 장생포를 해양 스포츠 센터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기존의 고래 생태체험관은 어류 수족관으로, 보조 풀장은 익스트림 해양 스포츠 연습센터로 탈바꿈시켜 장생포는 수족관과 해양 스포츠 연습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동호 후보는 고래 생존 가능하다면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돌고래 방류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를 예정이나 생태 교란이나 인간과 함께 지낸 시간이 긴 돌고래의 야생 적응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석 후보는 고래를 바다로 고래와 생태 에너지 친환경 해양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돌고래를 안전하게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수족관은 해양생물 연구 치료 및 멸종위기 어군 증식, 보존 연구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막판 쟁점이 이제 야옹 근린공원 부지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리고 이제 그 고래 생태체험관에 있는 돌고래들 어떻게 바다로 안전하게 돌려보낼 거냐, 이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 후보의 입장이 조금씩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그 남구청장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항도 의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들의 투표율은 어떨까요?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우니 투표를 적게 하지 않을까? 또는 장애인들은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에 관심이 좀 덜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이런 생각이 일반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투표율은 84.1%로 전체 투표율 77.2%보다 7%나 높게 발표되었습니다. 이전 자료 역시 장애인들의 투표율은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이 편견 속의 오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저희들은 참정권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정권에 대한 현실은 어떠할까요? 현실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역시 매우 다양한데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투표소, 농아인들에게 지원되지 않는 수화 통역,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의 미비, 발달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의 부재 등 과거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관위 발표에 의하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전투표소를 비롯한 선거 투표소에 93.5%인 3,275개소가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 수치상으로 매우 높게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사전투표소 227개소 그리고 선거투표소 77개소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서술하였다시피 장애인들의 투표율은 매우 높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어렵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역할을 뽑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더 높은 것은 아닐까요? 장애인의 90%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들로 장애가 발생하는 중도장애인입니다. 장애라는 것은 누구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지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특수한 소수 집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너와 나, 우리와 같은 존엄한 인간이고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라는 인식이 앞장선다면 이들이 겪는 장애는 다소 감소하지 않을까요?